네, 그래서 네, 오늘 장 관리법, 장 건강은 늙지 않는 법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늙지 않는 거는 보통 불로초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 그 비법이 장 건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인의 식습관, 두 번째 장의 기능, 세 번째 장 건강의 유해 요소, 네 번째 장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장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방귀와 건강한 변, 그 다음에 장 관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할 건데, 첫 번째 한국인 식습관은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은 나중에 세 번째 그 유해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금 살짝 스포를 한 거예요. 한국인 식습관이 나중에 뒤에 유해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한번 뭐예요? 이게 다 좋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 기능에 대해서 먼저 빨리 살펴볼게요. 장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 일단 장 기능은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빨리 설명할게요. 너무 많죠? 빨리 설명하자면 입부터 식도, 그다음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여기가 다 우리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부터 시작 장은 이 대장, 소장만 보통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부터 다 식도까지 다 해서 다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죠. 이렇게 음식을 씹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치아로 음식을 다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침이 있죠. 침에 아밀라아제라고 있죠. 아밀라아제, 아제라고 붙으면 다 그걸 효소라는 거예요. 아밀라아제가 이제 탄수화물을 쪼개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덩어리로 되는 거를 쪼개서 2당 또는 단당으로 딱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쌀을 밥을 계속 씹으면 어떻게 돼요? 단맛이 나죠. 그 이유가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단맛을 느끼는 것은 2당, 단당일 때 단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식도로 넘어가서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나와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이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여기서 다 입에서 잘게 부술 뿐, 잘게 쪼갤 뿐, 여기서 소화는 못합니다. 입에서는. 탄수화물은 입에서 소화가 가능하지만 위에 넘어와야 이제 우리가 먹었던 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쪼갤 수 있어요. 녹일 수 있어요. 위산에서 녹임.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담즙이 나오고, 췌장에서 또 췌장에서 이제 뭡니까? 췌장에 이런 게 나와서 또 기름도 분해하고 여러 가지 막 소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소화를 시켜서 영양소를 이제 십이지장에서, 소장에서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요. 대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 대장 넘어갈 때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쭉 이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때 대장에서 뭘 하냐면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설사예요. 네.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하고 미네랄도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대장에서는 나머지 찌꺼기를 내보내는 역할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해서 미리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있습니다. 특히 내추럴 킬러 세포로 해서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뭐냐면 특공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NK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NK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NK세포가 활성화 안 돼 있다. 그러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 환자 아니라는 거는 다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때문에 그렇다. 이 특공대가 아주 멋진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진짜 유튜브에 이 대식세포, 대식세포 하나인 NK세포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잡아먹는 거 영상을 봐보세요. 진짜 마치 그거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의 그 악역 역할했던 그 뭐죠? 고블린 말고 그 시커먼 거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베놈 말죠. 베놈이 막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막 이게 해서 촥 뽑아서 나서 뭔가 탁 끌어와서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우리 대식세포가, 우리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을 그렇게 잡아먹습니다. 이게 막 꾸물꾸물 가가지고 이게 끈적한 거를 촥 뻗어서 스파이더맨처럼 촥 뻗어서 얘가 촥 끌어당겨서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잡아먹어서 그거를 녹여버립니다. 녹여서 잡아먹거든요. 그거 완전 보면 액션 영화 저력하는 느낌. 완전히 대박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적군을 잡아먹을 때 기가 막힙니다. 그 역할하는 거. 이게 바로 장에 70%가 있다. 장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보면은 장 역할이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미생물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보통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을 같은 걸로 아는데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는 거고 세균은 균인 거죠. 균은 이제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요. 나쁜 균. 좋은 균이 역할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발효를 해, 발효. 좋은 균은 발효를 시켜요. 나쁜 균은 뭘 해요? 부패를 시켜요. 똑같은 고기도 좋은 균이 들어가서 여기서 작용을 하면은 얘가 발효가 돼요. 근데 나쁜 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썩죠. 네,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보통 여기 상처 났을 때 좋은 균도 여기 있겠지만 나쁜 균이 들어오죠. 나쁜 균, 세균. 우리 칫솔에 칫솔에 변기보다 200배 세균이 많다 하죠. 그 좋은 균이겠어요? 네, 나쁜 균이겠죠. 나쁜 균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 네. 근데 우리 몸속에는 그런 좋은 균, 안 좋은 균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세포 수보다 더 많아. 우리 DNA보다 더 많아. 100조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미생물들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몸의 주인은 누구냐? 미생물입니다. 내 몸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생각하는 모든 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의 주체는 미생물이랍니다. 미생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나는 되게 루저야, 이런 되게 이상한 생각들 하고 그런 것들 다 미생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 오늘은 별일 아닌데 굉장히 기분 좋아. 그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no problem, 괜찮아. 근데 어떤 날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이 팍 예민해지고 그거 다 미생물 때문에 있습니다. 내 몸에 왜 갑자기 상상해가지고. 네. 상상했어요. 역시 애입니다. 미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 안에 미생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가 이제 지배적이거든요. 그 뒤에 그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어쨌든 미생물들이 면역 체계를 교육하는 일까지 한다라고 또 뒤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내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를 미생물들이 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 보니까 보통 이제 장내 유익균, 이 균들이 좋은 균들이 미토콘드리아 좀 설명하자면 우리 세포가 있죠. 예,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게 있죠. 미토콘드리아와 얘네 둘이 서로 소통을 해요. 자주 소통해요. 매일 소통해요. 실시간 소통해요. 이 소통하는 게 보통은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보면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는 혈류와 림프계를 통해서 일종의 무선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좀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데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장에서는 이제 유선으로 이제 소통하는 거죠. 유선으로 소통하는데 쭉쭉 넘어가서 놀라운 거는 장에서 뇌로 가는 이 양이 뇌에서 장으로 가는, 다시 정리할게요. 뇌에서 뇌세포랑 장내 미생물들이랑 서로 소통을 하는데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이 메시지보다 장에서 뇌로 보내는 메시지가 9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여기 지배적인 것보다 여기가 여기를 지배하는 영향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정보의 양도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9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맑아야 머리가 맑은 거예요. 머리가 맑아서 얘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얘가 맑아져야 얘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정보량이 훨씬 많거든. 네,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장청뇌청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청뇌청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장뇌축 이론이라고 합니다. 장과 뇌, 장뇌축 이론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이건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폐축 이론도 있습니다. 예, 이 폐염증, 이 폐질환도 장이 관여한다는 게 요즘에 논문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시간 관계상 좀 패스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장폐축 이론도 지금 있다.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관절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어쩌면 장관절축 이론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요즘 현대입니다. 자, 뒤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장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절까지도 우리 보통 관절은 많이 사용해서 많이 따라서 이제 많이 닳고 이제 관절염이 걸려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그 염증 반응으로 관절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쥐한 때 유산균, 유익균을 주니까 염증 수치가 확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절염도 장이 관여한다. 그만큼 중요한 거야. 뇌도 장이 관여해, 이 폐도 관여해,
관절염도 관여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관여하는 거예요. 관여 안 하는 데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보통 이제 이 식물성 지방이죠. 동물성 지방 말고 식물성 지방 중에 올리브유라고 있는데 올리브유 안에 폴리페놀이라는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있습니다. 얘가 정말 이게 세포가 이제 재활용되고 세포가 잘 살아날 수 있는 자가 포식하는 역할을 이 폴리페놀이 하는데 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유익균이에요. 이 신호를 보내는 그러니까 폴리페놀이라는 이런 파이토케미컬 우리 WS를 먹잖아요. WS에도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WS를 먹었는데 이 폴리페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신호를 보내주고 하는 게 유익균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이 없고 장이 상태가 안 좋으면 WS를 먹어도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극대화되려면 여러분 WS를 드시고 이런 식물 영양소를 드시는 것도 장 내에 유익균이 풍부하고 잘 건강해야 이게 잘 극대화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식물 영양소 중에서 맨 밑에 보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좀 억제한다 되어 있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이 뭐냐면 우리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면역이 너무 과민 반응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적군을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그 역할 그거 하는 것도 억제시키는 게 바로 플라보노이드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장 유익균이 장내 미생물이 이거 여기까지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에 있어서는 식물 영양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생태계 우리 장내 미생물이 면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식물 영양소. 그럼 다 정리할게요. 면역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 WS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이 첫 번째고 그 다음 WS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생물 생태계에 따라서 이제 체질이 변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자꾸 오늘 부정적이야. 자꾸 화가 나. 미생물 깨진 거예요 지금. 네. 미생물 많이 드세요. 네. 좋은 미생물 많이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짜증도 덜 나요. 체질도 변한다. 네. 이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내용이. 또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에도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이 미생물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바이러스 코로나든 바이러스 들어오면 대식세포,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를 먹어요. 이렇게. 바이러스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이 우리 공부했죠. 코로나 항체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한번 들어왔던 이 바이러스는 다시 잘 안 걸릴 수 있는 게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죠. 이게 항원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싸운 적이 있어. 그러면 여기 싸운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라는 놈은 이런 특징이 있네.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정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잘 가서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면 다음에 코로나19가 들어와도 금방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로 항체인데 그 항체를 바로 이게 바이러스를 이제 대식세포 바이러스를 먹죠. 이렇게 싸웠어요. 이겼어. 그러고 난 뒤에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흉선이 이제 관제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령부 거기다가 보고를 해요. 흉선에다가 자 오늘 제가 이거 코로나19랑 싸웠는데 코로나19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라고 그 정보를 흉선에 보냅니다. 흉선에서 항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이런 정보를 흉선에 보내는 역할 그게 누가 하는지 아세요? 바로 비타민C가 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항체를 못 만들어요. 비타민C를 항상 코로나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비타민C가 없으면 다음에 코로나를 또 걸려. 코로나 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또 걸리는 사람들 있죠? 항체를 못 만들었어. 왜? 얘가 부족한 거예요. 플러스 단백질도 부족한 거예요. 항체도 이 세포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항체도 못 만들고 비타민C가 없기 때문에 신호를 못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내는 게 바로 비타민C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면역세포는 TH1, TH2, T레그셀 이렇게 있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TH1은 군인이야 군인. 말 그대로 적군이 들어왔어. 적군이 들어왔으면 그걸 이제 쏴 죽이고 막 잡아먹고 하는 그 군인 역할. 그리고 군인 경찰은 뭐냐면 이 군인들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아까 말했듯이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이런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게 바로 아토피. 그러니까 내 면역세포가 피부 조직을 공격한 게 아토피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토피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죠. 항히스타민제가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신호탄이 안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 여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신호탄이 터져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여기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났다는 거를 빨리 보고해야겠죠. 적군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상처가 났으면 여기에 나쁜 균이 들어왔어. 균이 들어오면 어때요? 적군이 들어왔어. 그럼 이 적군이 들어왔던 거를 빨리 이 신호를 보내야, 그래야 이제 우리 면역세포들이 가가지고 여기 나쁜 균들을 잡아먹겠죠. 그 신호를 보내는 게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그 신호탄. 여기 적군이 들어왔다 팍 쏘는 게 그 신호탄이 히스타민인데, 여기에 지금 적군이 안 들어왔는데 히스타민 터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가 여기 갔어. 가가지고 보니까 적군이 없어. 근데 면역세포는 뭐 한다고 했어요? 대식세포라고 뭔가를 잡아먹는 먹이를 잡아먹어야 돼. 근데 왔는데 뭔가를 먹으러 왔는데 총알을 이빨이 장전하고 왔는데 적군이 없네? 근데 난 쏘고 싶어. 어디서 쏴? 피부에 쏘는 거야. 그게 바로 아토피예요. 그게 코로 간 게 비염이고, 그게 기관지로 간 게 천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가 면역질환. 그게 또 이게 관절로 간 게 류마티스모.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자가 면역질환인데, 어쨌든 군인이 너무 센 거야 지금. 군인은 너무 많아. 얘가 너무 힘이 세니까 균형이 안 맞아. 그거를 조절하는 게 군인 경찰. 야, 너 좀 자제해. 적당히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군인 경찰. 그 군인 다시 말해서 또 군인 경찰이 너무 세. 그러면은 얘네들이 힘을 못 써.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균형, 서로의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또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유산균이 만들어낸 물질인데 이 단수의 지방산의 명령어가 바로 이걸 정상화시킵니다. 또한 이 단수의 지방산이 유익균, 아까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먹어서 분해시킨 게 바로 단수의 지방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면역 관리에 있어서 면역이 정상화되고 너무 과도하지 않고 정상화되는데 식이섬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이 탄수의 지방산이 그걸 정상화시키거든요.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먹어요.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낸 물질이 바로 탄수의 지방산이거든. 그리고 탄수의 지방산, 단수잖아요. 짧은 장수의 지방산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장수의 지방산 오메가3, 단수의 지방산 유산균이 만들어낸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만들어낸 지방산. 좋은 지방이에요, 좋은 지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식세포의 활성화, 대식세포가 잘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깨어나는 거죠. 잘 활성화되고 TH1, TH2가 정상화되는 게 아까 말했던 단수의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D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면역에 관여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비타민 D가 하고, 그리고 TH1, TH2 이 균형과 조절하는 게 또 바로 뭐냐면 아연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이 면역에 관여한다. 그리고 아연,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면역이 굉장히 좋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잠깐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장 건강의 유해 요소를 볼게요. 어떤 게 우리 장 건강에 안 좋게 하는가 보면은 지방이 있어요. 지방은 어떤 지방이 있어요? 네, 오메가6 같은 그런 안 좋은 지방이겠죠. 그리고 동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 넣었을 때 고체가 된다.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 둬도 액체 상태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왔어. 우리 몸에는 36.5도죠. 36.5도도 사실 상온이잖아요. 네, 상온이죠. 근데 동물성 지방은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는 액체가 되지만 한 36도나 40도 정도로 내려오면은 딱딱하게 굳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삼겹살이나 이런 그 고기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 굳죠. 이게 좀 가만히 이렇게 액체로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굳어요. 네, 굳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지방. 그 안 좋은 지방이 우리 장내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안 좋은 역할하고 고기. 자, 고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아프면 고기 먹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아프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거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서 힐링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는 내가 물론 임신했을 때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먹지 말자. 과도하게 먹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단백질 섭취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는 내가 나중에 입덧하고 그러면은 먹고 싶을 때 그때 못 먹으니까 지금 미리 많이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되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는 옛날에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방목해서 키운 그런 가축들을 먹는 거는 너무 좋죠. 너무 괜찮아요. 하지만 왜 이게 안 좋냐면 고기 자체가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고기가 발효하는 게 아니라 부패를 하기 때문에 잘 썩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영상 보면은 이게 숙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숙변의 원인이 보통 이제 고기 때문에 많이 숙변이 생기거든요. 뒤에 영상에 보면 숙변이 진짜
최악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숙변 때문에도 고기는 많이 드시면 안 돼. 그런데 더 왜 먹으면 안 되냐면 우리 항생제 있죠. 항생제의 뜻이 뭡니까? 항생제 무슨 뜻이에요? 반한다. 반. 항생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하지 않게. 네, 상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왜 상하지 않게 하냐면 균을 다 죽여버리는 게 항생제 역할이에요. 균이 다 거기 항생제를 넣으면 항생제를 투여하면 거기에 이 상하지 않는다는 건 상한다는 거는 안 좋은 균이 나쁜 균이 부패시키는 게 상하는 거잖아요. 상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네, 그 균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균을 죽이는 역할이 항생제다. 그죠? 근데 고기에 항생제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보통 이제 축사 같은 데 가면 특히 닭 축사나 닭 농장이나 돼지 농장 가보면 실제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아마 그 근처로 가보세요. 근처로 가면 근처도 못 갑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그런 불청결한 완전히 그 더러운 곳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저 가축들이 안 아플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걔네들은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왜 안 아프냐면 걔네들이 먹는 물에도 항생제를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줘요. 포대로 물에도 이렇게 항생제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포대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축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그 항생제 안 주면 그냥 다 죽거든. 그래서 그렇게 항생제를 그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모든 고기에 항생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엄청나게 많이 녹아있다. 근데 그 항생제가 그냥 물에 삶았을 때는 그래도 덜해. 물에 삶았을 때는 그 항생제 그대로 있어. 근데 하지만 불에다가 구웠잖아요. 삼겹살이나 이런 것처럼 불에다 구웠다. 고온으로 구웠다. 그럼 항생제가 변질이 돼. 그 항생제가 변질이 돼서 발암물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은 몸에 너무 안 좋아. 너무 맛있죠. 네, 몸에 너무 맛있어. 하지만 우리가 항생제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 미생물 어떻게 될까요? 폭탄 맞아요. 융단 폭격 맞은 거예요. 융단 폭격 맞아서 장내 미생물들은 리셋 시킨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항생제를 먹었다. 약물로서 먹어도 리셋, 설사 질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삼겹살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또 설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삼겹살을 겨울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여름에 먹으면 설사를 더 자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여름에 가축의 항생제를 더 많이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더 많이 녹아져 있어. 그래서 그 항생제를 우리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내가 약물로서 항생제를 안 먹어도 고기를 많이 드시면 매일 고기를 드시잖아요. 매일매일 몇 끼니면 고기를 드시면 항생제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항생제를 먹어서 항생제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고기는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너무 훌륭하신 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선의 고유한 음식에는 삼겹살이 없습니다. 삼겹살이라는 건 최근에 생긴 거지 항상 수육 형태로 이렇게 삶아서 그렇게 만들어져 왔지 우리 삼겹살 형태로 이렇게 구워서 뭔가를 먹는 형태는 우리나라 한식에 없었어요. 한식에 없습니다. 나중에 한식 식당 가보세요. 삼겹살 나오는데 없어요. 다 수육으로 나오지. 수육이나 이렇게 훈제처럼 이렇게 나오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생제 정말 고기 너무 좋아하지만 적당히 드시고 혹시라도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고기를 먹었다. 항생제를 먹었다. 항생제를 먹었으니까 내 장 속에 있는 모든 균이 다 죽었다. 네, 융단 폭격 맞았다. 그러면 이때 리셋되는 이 장내 미생물들은 다음에 리셋되고 난 뒤에 좋은 균이 빨리 자랄까요? 나쁜 균이 빨리 자랄까요? 나쁜 균이 빨리 자라. 나쁜 균이 빨리 증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장이 안 좋아지겠죠? 네, 안 좋아집니다. 또 어떻게 뒤에 안 좋아질지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기 드시고 난 뒤에는 항상 2-3시간 뒤에 꼭 유산균을 드세요. 네, 꼭 드세요. 꼭. 바로 고기 먹자마자 바로 먹지 말고요. 그러면 항생제를 같이 먹기 때문에 유산균 다 죽습니다. 네,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와 같이 먹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 그 항생제 처방 받으면 유산균 같이 처방한다면서요. 네, 그런 이유가 바로 항생제를 먹으면 균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균을 같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같이 먹으면 바로 이제 항생제와 같이 버무려지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먹고 난 뒤 한 2-3시간 뒤에 유산균 드시면 훨씬 좋다.
고기 먹고 난 뒤에 꼭 유산균 먹자.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우유도 사람마다 우유 그 유당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은 우유를 아무리 먹어도 설사를 안 하는데 그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우유를 먹으면 안 좋죠. 네, 설사합니다. 뭐 스트레스 당연한 거. 자, 이렇게 유해 효소가 있고 그래서 정리할게요.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이 용량 폭격 와서 다 죽는다, 다 파괴된다. 그러면 유해균이 증식된다. 그러면 염증이 나타난다. 염증이 나타나면 비만세포가 증가합니다. 비만세포가 증가하면 다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비만세포가 증가하고 다시 비만세포가 증가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만할게요. 네,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 이 가축장, 사육장에서는 항생제를 먹이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동물들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인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이면 살찌기 너무 좋은 체질이 됩니다. 염증 체질 곧 살찌기 좋은 체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기능을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까 항생제 먹고 등등등 했을 때 장누수 증후군 또는 자가 면역 질환, 아까 말했던 이 내 몸이 내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 그게 자가 내 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까 말했죠? 네, 너무 과다해서 그 균형을 못 이뤄서 균형이 깨져서 군인들이 너무 힘이 세졌어. 그래서 이제 혹은 군인들이 힘이 세진 게 아니라 또는 이제 군인 경찰의 역할을 하는 얘네들이 힘이 너무 약해져서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날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에서 비롯되는데 영상 하나 볼게요.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무르면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숙변 잘 보세요 한번. 숙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숙변. 숙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치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 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유는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기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방해한 건 낫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 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장내 그 환경에 그 변이 갖고 있는 그 독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변기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이 철변처럼 붙어가지고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들은 일반적인 하드를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지금 장점막을 확대한 건데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 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그 장이 빵꾸 난 거야 말대로. 장이 빵꾸 난 거는 고기나 항생제 많이 먹으면 장이 빵꾸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 장내에 있는 그게 혈관으로 들어간다고.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겠죠. 아토피를 말하는 아토피. 근본은 장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토피 근본은 장에 있다. 아무리 발라주고 뭐 약을 해갖고 이게 해결되겠는 근본을 해결해 보게 되죠. 그 근원이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리 뭐 좋은 약이나 뭐 그걸 먹고 바르고 해도 네,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방금 아토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게 전부 다 장의 원인이 있는데 그걸 자꾸 겉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하는 게 뭐 소용없다는 거죠. 장을 케어해야 된다. 장을 원래대로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제 방귀하고 건강한 변 이게 어떤 건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방귀 같은 경우도 알죠? 네, 방귀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네, 정상적인 거. 네, 이게 발효 아까 저 그랬죠. 좋은 균이 발효를 시켰을 때 보통 발효 알죠? 발효를 시켰을 때 가스가 생깁니다. 발효시키면 가스가 생겨요, 그죠? 우리 보통 저기 우리 호pu차
같은 경우는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고 이 탄산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상적인 발효 과정이 생성되고 되기 때문에 뭐 냄새 안 나는 방구다. 그건 그냥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 숨이랑 똑같은 거예요. 소리가 날 뿐, 이 숨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 코로 나오는 거랑 거기로 나오는 거랑 다를 뿐이지 같은 원리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 안 좋게 돼서 이제 부패했을 때 생기는 가스입니다. 그게 이제 냄새가 지독하죠. 이건 소리도 안 나요. 소리 안 나는 소리 안 나는 게 지독한 방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귀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변비,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은 없겠지만 주변에 꼭 계시다면 이걸 잘 보고 잘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변비는 장이 안 좋다는 그 신호입니다. 장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그 신호예요. 장은 연동운동하죠. 이렇게 이 연동운동, 쭈쭈바처럼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변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연동운동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근육인 거예요. 근육은 뭐예요? 이 혈관이 많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혈관이 많은 곳이 장입니다. 왜 그렇게 장에 혈관이 많냐면 연동운동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쭈쭈바처럼 이렇게 밀어내는 그 연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 연동 운동하는 이 쭈쭈바처럼 밀어내는 게 오래 걸리면 대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소장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고 여기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밀어내는데 이렇게 밀어내는데 이 밀어내는 힘이 없으면 끝에 가서 자꾸 속도가 느리겠죠. 그럼 여기 끝에가 뭉치겠죠. 그리고 대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요? 수분을 흡수해요. 근데 이게 빨리 지나가야 수분을 적당히 흡수하고 쫙 나오는데 이게 적당히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수록 수분을 계속 빨아당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지겠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딱딱해지지. 그러니까 끝에 가서 말라버린다. 그게 바로 변비예요. 안 나오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이 장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차가운 거지. 배가 차가우면 장 연동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설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사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괜찮은 설사도 있고 좋은 설사는 아니에요. 괜찮은 설사, 좋은 게 아니고 괜찮은 설사도 있고 안 좋은 설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설사다,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야. 근데 배는 안 아픈데 그냥 설사다. 배는 안 아파. 근데 그냥 설사를 했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사도 어쨌든 장 문제의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가 발효할 때는 보통 거품이 나고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이처럼 발효는 생명의 원천이고 좋은 물질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복부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장에는 다 발효하는 역할이 발효를 안 됐죠? 그럼 여기 열이 나겠죠? 근데 배가 왜 차갑겠어요? 배가 차갑다는 것은 이 발효 과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장내 환경이 안 좋을수록 대장과 소장의 산도가 여기 이 장 속의 산도는 약간 산성을 띱니다. 왜 유산균이냐면 산을 뿜어내서 유산균인 거예요. 장내 환경이 알칼리다. 그러면 유해균이 많은 거야. 우리 김치 있죠, 김치 유산균 있죠? 김치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건데 얘가 산을 강하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김치가 쉬는 거야. 김치가 점점 익어가죠. 그러면 김치가 쉬죠. 산이 강해지는 거야. 김치가 익어가는 게 유산균 때문에 그런 거야. 산을 뿜어낸다. 그러면 우리 장 안에 있는 산도는 알칼리가 아니라 산성이에요. 약산성 내지 산성입니다. 되게 그 산성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산도가 알칼리화되면 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유해균이 많으면 열이 안 나. 그래서 배가 차가워져.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설사 및 변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황금배는 뭐 다 설명이 그러니까 밑에 거 볼게요. 황금배를 원하는 거는 혈액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담즙이 원활하다. 담즙 분비가 원활하고 그다음에 장내 세균 균형이 좋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황금배는 나옵니다.
황금배 안 본 지 꽤 됐죠? 여러분. 맞죠? 네, 황금배 안 본 지 꽤 됐죠? 냄새도 안 나고, 오, 야, 오, 봤는데, 오, 신기하다. 할 정도의 그 황금별. 오, 할 정도. 안 본 지 꽤 됐죠? 네, 여러분,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섬지 보이고,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되고, 네,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관리법. 장관리법은 식이섬유, 그다음에 유산균, 그다음에 밸런스 위딩까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네, 영상을 통해서 먼저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이게 훨씬 더 설명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와 흡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신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다.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변의 양을 늘려서 대장을 자극한다. 숙변제가 아니에요. 빠르고 부드럽게 숙변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통곡물과 견과류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변을 크고 부드럽게 만들어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일과 채소, 해조류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위장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킨다. 장내 세균의 균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달라진다.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고지방의 식사는 대장균과 박테로이데스균의 먹이다. 이들이 내뿜는 독성 물질은 대장의 점막세포를 자극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장 안에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이 발생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 외에도 장내 세균에서 유익균주에 대한 중요한 영양소로서 유익균주가 늘어나고 네, 방금 말씀드린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식이섬유는 네, 장의 축복과 같은 겁니다. 식이섬유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장내 유익균이 먹는 겁니다.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아까 뭘 만든다 했어요? 단수지방산이라는 걸 만든다 했어요. 그 단수지방산이 우리 각종 장기에, 간에, 심장에, 뇌에, 폐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단수지방산입니다. 그걸 바로 만들어낼 때 식이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식이섬유가 바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몸의 주인인 우리 장내 세균이 먹는 겁니다. 네, 미생물들이 먹는 게 바로 식이섬유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를 먹으면 노란색 먹을게요. 장 속의 오염물질을 없애준다. 장을 깨끗하게 한다. 숙변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장 운동을 촉진시킨다. 장을 자극하는 거죠. 자극해서 장 주추바 운동을 자극시켜서 변비 이런 거 다 계산해주고 또 우리 뉴트리언트 같은 경우는 자연에 있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강한 흡착력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뉴트리언트 식이섬유입니다. 이게 3대1로 되어 있는데 불용성, 수용성 3대로 되어 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가 말 그대로 빗자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많이 설명합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숙변 같은 거 있죠? 숙변을 어떻게 비유하자면 아스팔트에 비 오는 날 비가 와서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붙어있는 낙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낙엽이 아스팔트 축축한 데 붙어있어. 잘 안 떨어지죠. 이걸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자루를 쓰는데 너무 굵은 빗자루를 쓰면은 딱 쓰는 순간 찢어집니다. 그죠? 근데 너무 가는 진짜 이런 방바닥에 하는 이런 얄브리한 이런 얄브리한 그런 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칫솔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뜯게 이게 안 올라와 이게. 그래서 적당히 굵은 모와 가는 모가 적당하게 비율로 돼 있을 때 싹 쓸었을 때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대1입니다. 불용성 굵은 모 3 가는 모 1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바로 황금 비율이다. 그게 가장 우리 몸의 중금속부터 해서 숙변까지 싹 제거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뉴트리언트 식이섬유에 대한 영상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산균인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노란색만 보세요.
갑상선 저하증이 보통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데 갑상선 문제라기보다도 보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 그 만드는 그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만드는 그 기관에서 만들지만 갑상선과 같은 호르몬은 장에서 만듭니다. 갑상선 호르몬. 그래서 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 또는 갑상선 이 항진 이런 게 바로 이제 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요구르트를 먹으려면 유산균 요구르트를 먹으려면 한 2말 정도 먹으면 됩니다. 36L 정도 먹으면 요구르트로는 유산균 섭취할 수 없다. 아시겠죠? 2말 정도 먹으면 됩니다. 이 요구르트 요거 10개 못 먹는 거 아시죠? 요구르트 요만한 거 요거 10개 못 먹는 거 아시죠? 너무 달아요. 나중에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10개 못 먹습니다. 스펀지. 네, 스폰이 나왔죠. 10개 못 먹습니다. 네, 그거 목이 탁 걸려요. 못 먹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절대 못 먹습니다. 저랑 100만 내겨도 됩니다. 못 먹습니다. 네. 어쨌든 36L를 먹으면 됩니다. 네. 요거 되게 또 중요한데 보통 이 밑에 읽어볼게요. 유산균은 장 점막 사이에서 이제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새로운 유산균이 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유산균들이 새로운 유산균들을 밀어냅니다. 유산균 우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존에 있던 여기 안에 있던 유산균들이 이제 이게 자리 싸움하는 거죠. 이 같은 균도 서로 자리 싸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또 장에 가기까지도 위산과 담즙산에 다 죽어버려요. 보통 이제 먹으면 2%밖에 못 살아. 98% 다 죽어요. 위산과 담즙산에 2%밖에 못 살아. 겨우 살아가는 그 2%마저 기존에 거기 있던 유산균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지. 예. 거기 세력 싸움에서 또 지는 거야. 그리고 유해균들한테도 지고 기존의 유산균들한테도 또 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남기 힘들다. 근데 이거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뉴트리언트는 안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잠깐만 보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70% 면역세포가 장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미생물도 95%가 장에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연령별 장내 유산균 비율인데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유산균 수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밑에 여기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우리 장내 유익균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 미네랄 흡수, 비타민 흡수, 수분 흡수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WS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 환경이 좋아져야 WS가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게 없으면 미네랄 비타민 흡수가 안 된다. 그리고 장에서 비타민 K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처가 났다. 피를 굳게 만드는 거는 혈소판이 하죠. 그 혈소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비타민 K가 하는데 그 비타민 K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K가 그런 것도 다 이제 미생물들이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죠. 장내 항생제 들어오면 다 파괴되면 유해균이 증식되고 유해균이 증식되면 염증이 나타나고 염증이 나타나면 비만 세포가 증가하고 그래서 그 비만한 쥐한테 좋은 균을 넣으니까 빨라지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미생물은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DNA는 타고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DNA는 타고난 DNA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성격으로 태어나도 나쁜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도 성격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죠. 근데 아무리 사이코패스라도 그거 아시죠? 그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다 사이코패스인 거. 근데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살인마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타고난 DNA보다 환경이 더 중요해요. 그처럼 타고난 DNA보다 미생물이 정말 내 몸에 더 잘 그대면은 그 소통하는 우리 DNA는 더 좋은 DNA로 바뀔 수 있다.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요. 유산균은 1세대부터 지금 5세대까지 왔습니다. 1세대는 마리수에 주목한 거죠. 아까 전에 유산균을 먹으면 2%밖에 못 살아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수를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막 밀려온 것처럼 마리수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1세대. 그 다음 2세대는 이충코팅을 한 거죠.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코팅을 탁 해가지고 총알 맞아도 안 죽게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수트를 입은 거예요. 그다음 3세대는 균주 코팅을 하지 않아도 헐크나 토르처럼 원래 총알 맞아도 안 죽어. 그런 힘센 애들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게 바로 3세대 유산균. 4세대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런 유산균들이 아까 말했죠? 그 식이섬유를 먹어서 만들어낸 탄수의 지방산 거기까지 연구한 게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 지금까지는 3세대는 유산균만 집중하는 거지. 유산균만. 근데 얘가 뭘 만들어낸지는 몰랐어. 근데 지금 4세대는 얘가 또 뭘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이 유산균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요거까지 연구가 된 게 4세대. 그걸 통해서 5세대는 개인 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왜 개인 맞춤으로 하냐? 그래서 이제 밸런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HN019, NCFM, BL04 요 세 가지 핵심 균주가 90% 이상 세 가지 핵심 균주가 90% 이상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대장에 있거든요. 비피도박테리움이 85% 이상 있는 거는 또 얘가 유일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이게 20%도 안 돼요. 다들 락토바실러스만 많이 넣었지 비피도박테리움은 되게 비싸거든. 이 균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거 내 20%밖에 안 넣는데 이거는 85% 이상 핵심 균주는 90% 이상 이렇게 넣는 거는 얘밖에 없다. 3세대죠. 네. 코팅 없이 안전하게 균주 맞죠? 균주일 때 3세대 유산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죠. 암세포 죽이는 얘의 숫자보다 활성도가 중요되는데 이거 활성도를 높이는 게 바로 HN019예요. 네, 아까 여기 들어있던 365에 들어있던 HN019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에 관여하는 균주가 바로 BL04예요. 밸런스 위대인 365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에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네. 제가 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뉴트리라이트 라인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 베이스 여기에 추가로 드시면 좋다. 네, 가장 기본 베이스 여기에다가 이제 면역들 여기 아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아연 아까 아연이 정상화시키는 데 있죠? 면역을 네, 정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오늘 여성 건강 오늘 체지방 날씬하게 될 때는 오늘 아까 G 실험 한번 보셨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 개인 맞춤 유산균은 빨리 넘어갈게요. 사람마다 다르다. 왜 다 다르냐면 보면 네 어떤 사람은 인삼 잘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삼이 안 받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인삼 잘 받는 사람은 인삼이라는 이 성분이 이 주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입자가 너무 커서 못 들어온대요. 이거를 분해시키는 게 유산균이에요. 근데 이걸 인삼을 이 성분을 분해시킬 수 있는 유산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받는 사람,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그리고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있죠? 오래 달리기 좀 못하는 사람 있고 이 심폐이 좋은 사람 있어. 이것도 유산균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그거를 주는 게 바로 마이레파이 뉴트리라이트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네,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접니다. 제 거 1차 검사 때 유해균 많아요. 유해균도 많고 다양성도 그냥 이게 초록색은 표본, 초록색이 표본. 그러니까 표준이 아니고 평균이 아니고 표본 아시죠? 네, 평균 말고 표본.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고 표본 대비 얘는 줄어들고 얘가 높아져야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낮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 치매 관련된 이거 두뇌 건강, 치매 관련된 게 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늙어서 치매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두 분 다 치매 있으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2차 검사해보니까 이렇게 한 달,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돼서 하니까 다양성이 이렇게 확 올라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 그리고 이제 아이들 여기 데이터가 따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면은 이게 10,000건 이상, 1,000건 이상 여기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쌓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빅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알고리즘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자주 보는 영상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죠 이렇게. 그렇잖아. 빅데이터는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아메입니다. 거의 보통은 다른 회사들은 100, 200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1년 만에 2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였죠.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를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 제공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 그다음 탄수의 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요 두 개를 동시에 듀얼로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전 세계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의 지방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유익균이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게 균형을 시키고 이게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탄수의 지방산 쭉 해가지고 각 장기들한테 다 영향을 미친다. 아까 전에 제 그 데이터 봤을 때 간 건강, 혈관 건강, 두뇌 건강 등등등 제 건강 데이터 나왔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탄수의 지방산이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각종 장기에. 그래서 이 탄수의 지방산까지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다양성이 높아져야 숲과 밀림의 같은 거죠. 동물이 아무리 밀림에 사자가 제일 세다 해서 사자만 다 집어넣으면 그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사자도 있고 사슴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물소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등등등 기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그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좋아야 된다. 다양성이 많아야 내 장내 균형이 맞다. 무조건 유익균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익균끼리도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상적으로 다양성을 증명한 게 바로 아메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산균만 많이 먹으면 좋겠지. 다양하게 다양성이면 뭐 아메이커도 먹고 뭡니까 그거 그때 마이크로바이옴이랑 밸런스 위드인 건호에도 하는 거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그랬어. 네.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유산균 다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다양성 많이 먹으면 좋겠네. 아메이커도 먹고 뉴스킨도 먹고 뭐 허벌라이프도 먹고 다 먹잖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서로 막 얘들끼리 싸우는 거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양성도 어떻게 다양성을 이렇게 검증한 게 바로 균들끼리 이렇게 먹으면 가장 좋다라는 걸 검증한 게 바로 아메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검사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1번, 6번까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6번 나왔는데 다양성? 1번부터 6번 다 먹어야지.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게끔 세팅되는 거예요. 나 6번 먹는 사람은 6번만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6번 먹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6번 먹는 사람은 밸런스 위드하고는 좀 떨어져서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밸런스 위드 아침에 먹었다면 6번은 마이랩은 저녁에 먹고 같이 먹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랩 뉴트리티의 특장점 전 세계 가장 많은 데이터 보유하고 있고 유일한 듀얼 분석 다양성 증명한 것도 세계 유일하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게 마이랩 바이 뉴트리티다. 그래서 과학에 근거한 헬스 앤 웰리스 마이랩 바이 뉴트리티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과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 뉴트리트 밸런스 위드부터 해서 라인업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늙지 않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